여러분,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요 요즘 책을 경리학 시간은 거의 안 보려고 그럽니다. 보고 우리요 인문학 쪽에서 문사칠 쪽 관련돼서 문학 소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철학책도 가끔 보기도 하고 역사책도 보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좀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한 달 전부터 우리 김혜진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저는 상당히 뜻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공이 또 경영학이고 그 중에서 재무관인데 제가 95년도에 되게 서울에서 부산, 저 고향이 부산 근처니까 내려갔는데 그 대학이 이제 한국해양대학인데 한국해양대학은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학교는 좀 특수한 학교입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주로 이전에는 지금 종합대학이 되었지만 아마 외대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어 중심을 하다가 상경계열과 법학교, 사회과학도 생기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대학도 옛날에는 항해 기관학과가 있었는데 이 항해 기관 학생들은 전부 다 군대 생활을 마찬가지로 기수와서 전원 생활을 하고 나중에 우리 지금 배를 타는 이런 배를 타는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는 인재 길러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그게 한계 있으니까 이제 경락과도 만들고 법학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들해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병원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고 이제 학교에 부임해가지고 학생들하고 만나고 또 교수님들 만났을 때 교수님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용어 테크놀로지가 품을 얻는다고 같이 저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병원에 대해서도 관심 갖게 됐고 그래서 강의를 하나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교재가 잘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또 논문도 읽고 이래 하는데 저자들이 전부 다 S자로 끝나는 저자들이 많아요. 카브사노스, 그레메노스, 옹기코스 이런 사람들. 그분이 전부 다 나중에 사람들 만나보면 그리스 사람들. 그러고 제가 또 중간에 또 저희 대학의 해양금융대학원을 제가 개설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금융위원회하고 부산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에 해외 연수 내지는 해외에서 공부하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동안 알고 지냈던 그리스 아테네 경제경영대학에 있는 카부사노스 교수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우리 학생들 한 달 동안 거기서 학업을 하고 학생 취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근데 그 전에는 제가 2000년 초반부터 이제 해운 투자 금융론을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사실 그리스 로마 신앙 몰랐어요. 사실 몰랐는데 왜냐하면 제가 자라는 곳은 굉장히 농촌이에요. 그 당시에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보면 그리스 로마 신앙 모르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책을 읽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리스가 우리가 어떤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어떤 서양 문명의 발상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해운 금융이나 이런 쪽으로 논문을 많이 쓰면서 자료를 모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 해운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라든지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자료들을 좀 모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한 교수님 소개한 그 책자를 2019년인가 그때 연구재단으로 저술 사업을 하고 저술 작업을 하는 그 연구비를 받았어요. 그래가 3년 동안에 본격적으로 거의 매달려가지고 그 책을 구성을 쭉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그리스, 불가리아 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들과
그리스의 해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다가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부산으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자체가. 또 사실 아까 우리 수영 교수님하고 그랬지만 그리스에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은 한국 내에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또 하나 좀 특이한 그 이력이 있는데 제가 우리 인문사회과학대 학장을 할 때 제가 인문학 과정을 하나 만들어 할 때 인정하면서 제가 이 학과 창설을 하신 유재훈 교수님을 제가 2번인가 특강을 하는 거로 그리스 문학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걸로 해서 모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2분 지금 뵙고 또 유선 쓴 책도 제가 그리스인 조르바 번역 책도 얻었고 또 데모크라티아인가 그 책이 있었죠. 그 책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기 전에 또 여러분 학과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방학 동안에 그리스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장으로 썼던 나라. 그리고 베네치아가 여기서 포를 쏘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한 것들이거든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가지고 얘는 일부 조각 엘긴이죠. 영국 대사가 다 영국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 방문을 가보면 그걸 다 갖다 놨고 영국 방문 가보면은 1층에 그게 그리스 방에 가보면 굉장히 이쪽에 발표신 있는 작품들이 많이 오가 있어요. 다가 있어요. 안 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게 수리 중에 있는 그런 현장. 이거만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문화유산 거의 1호잖아요. 이제 그만큼 그리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 문화의 창달에 기여한 그런 국가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면에서 배울 점이 많죠. 그죠? 배워야 되고 또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사실은 이게 해상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트로이 전쟁을 떠나가지고 돌아오는 과정이 오디세이거든요. 그러면서 섬에 들으면서 스막을 보면 다 이동하잖아요. 그게 뜨면 일찍이 그리스가 이 해로를 이용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그때부터 이렇게 삭터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점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 위에 오른쪽 그림은 내가 최근에 하나 캡처를 했는데 저기는 사나미스 해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나미스 해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BC 480년 9월 말경입니다. 그때 페르시아 함대하고 그리스 연합 함대가 저 사나미스 해협에서 해전을 벌였잖아요. 벌여가지고 이미 그 당시 세르크세스죠. 페르시아 왕이 아테네 이쪽은 거의 다 점령을 해버리거든요. 하고 세르크세스가 저 위에 언덕에서 이 해전을 지켜보면 가는데 그리스 함대하고 맞붙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가 대승해버렸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궁금한 그런 걸 푸는데 그리스 교수들이 쓴 책 논문들을 읽어보니까 이 사가미스 해전이 오늘날 그리스 해운이 세계 1위로 올라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그리스 교수 그리모스인가 그 교수님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해전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해전을 이야기하는 지금 여러분 해운도 보면 크게 몇 개 해운 영역이 있습니다. 해운을 하면 여러분 근대는 생각 외에 벌크성이 들어있습니다. 벌크는 우리 석탄이나 철광 이런 거 목재에 나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근대는 말 그대로 이 안에 완성된 제품 TV나 그다음에 컴퓨터나 냉장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제품을 그때는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게 정기적으로 여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버스 노선에 왔다 갔다 하듯이 이 컨테이너에서는 전기 선사를 합니다. 아까 벌크는 구전기 선사. 이거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가고, 그 다음 일정 시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령 포함 제철에 필요한 석탄과 철강을 호주에서 가져온다. 이러면 이제 그 운항하는 선사가 있습니다. 그 선사는 그러면 언제 필요하나? 그러면 그 언제 필요한 게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날짜에 가서 실어와서 운반해주고. 그런 그게 부정기 선사입니다. 그런 게 또 벌것은 요즘 이제 호르무즈 이란 지금 미국 이란이 지금 분쟁이 일어나면서 호르무즈 여기 봉쇄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로 우리는 가스나 천연가스거나 그다음에 원유를 운반하죠. 그 원유와 이런 원유를 운반하는 우리 탱크선입니다. 그리고 유조선이야. 그리고 또 LNG선, LPG선 따로 또 가스 운반선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우는 다양합니다. 분야가.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운 회사가 영양 생산을 한 150 이상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려진 큰 생산은 많지가 않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제가 모두 말씀을 드리고 앞에 역사도 좀 이렇게 파워포인트 올려놨지만 보면 좀 생략을 해버리고 해운 발전 과정과 해운 그래서 역사는 제가 좀 넘어갈 것 같고 스킵하고 해운 발전 어떤 개요라든지 그다음 그리스 배경을 지금 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스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스가 다른 경제력은 약한다. 특히 이제 그리스는 이제 강한 산업이 관광업이거든요. 투어리즘이죠. 투어리즘과 해운이 양대 산맥이죠. 그 산업에서.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대는 굉장히 행복한 세대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우리도 못 살았습니다.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하루 밥 3끼 먹기 힘든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력을 우리는 해서 한 60년 흐르면서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국가로 발돋움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다 보면 우리 경제가 지금 노후 국가에서 완전히 3차 산업이 제조업도 세계에서 우리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렇게 또 케미칼, 화학 쪽으로 굉장히 우리가 발달된 국가거든요. 그러면 대단한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제가 경영 경제에 하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어떤 건 완전히 이게 그런 이게 뛰어온 것보다는 완전 잭들이 나눠 비슷해요. 사실 다른 나라가 영국 산업혁명 200년 이상 걸린 걸 우리는 40~50년 만에 싹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발전 속도가 빨랐던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가끔 그럽니다. 저는 정말 농업사에서 이렇게 사사산업하고 오는 데서 우리가 따라다니는데 굉장히 벅찬 그런 것도 있었지만 기회도 많았죠. 그리고 우리 대학 졸업 때는 서로 오라는 데 많으니까 우리가 갈 곳을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래 그 정도는 경제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부모 세대도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도 그리스가 오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 최대의 선도국가가 되었는가 이게 상당히 궁금했는데 아직까지 다 제가 해결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헌들을 읽어보니까 몇 가지 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중요한 것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에서 지금 물량면에서는 건조 선박 석수면에서는 중국 1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어떤 데를 보면 선박에 발주할 때 선박 가격 기준으로 해보면 어떤 데는 우리가 있거든요. 여기는 우리나라는 고급대입니다. 배값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보다 앞선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업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현대중공업이잖아요. 이 중공업이 1970년대 초반에 출범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돈이 없거든요. 도크를 건설할 자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준희 회장이 영국의 바클레이런에 가서 차원을 빌리는데 그 당시에 도크도 건설 안 해요. 그냥 돈을 먼저 요게 우선 어디에다가 조선소를 지겠다는 그만 들고 가서 협상을 해요. 그걸 협상했는데 마지막에서 영국 대무역청인가 거기서 당신이 좋다. 그러면 당신 배를 만들어요. 그 배를 만들면 누가 이 배를 사줬더니 그 선주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만난 사람이 그리스 선주로 발전한 거죠. 그러면서 그걸 갖고 가가지고 이제 영국 가서 바클레이런에서 2억 달러를 차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임대중으로 출범합니다. 선수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됐으면은 차원이 제대로 제공되지도 않고 아마 그 당시 바로 수금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볼 때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정말 그리스의 그 리바노스라는 선수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원인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오늘날 조선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 병원이 크게 도움을 줬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부분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수님들도 말씀 많이 들어서 잘 짚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는 또 아픈 역사가 있는 생각. 우리는 일제 강점기라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일이 36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물론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침공하기 일본 그 사이 인민이랑 정제랑 이런 것도 있고 했지만은 완전히 중국 상실하게 되면 1910년 안 되거든요. 10년 45년. 이 그리스 역사를 보니까 BC 146년에 그리스가 로마에 점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가 독립하는 게 언제면 1830년입니다. 그러면 약 2000년 동안 이 그리스의 국가의 주권은 없었어요. 그래서 더구나 제가 오늘날 독립 이후에 얼마 안 된 시기에 한 100년 조금 더 1830년 되니까 1980년대 와서 세계 1위가 되잖아요. 150년 만에 세계 1위 해양 강국됐다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이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들어가는 사건이 그리스가 150년 만에 세계 1위의 해양국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에 대해서 그리스 연대에서 관심을 가졌고, 그런데 그리스는 그렇게 한 20년 동안 주권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시 내에 세계 1위의 해양국이 됐다는 것이 참 놀라운데, 그게 어디서 그런가 이걸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는 지금 1인당 GDP가 지금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27,000달러. 우리보다는 우리가 36,000달러 되지, 한 9,000달러 뒤지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나라에 섬이 무척 많습니다. 섬이. 우리나라도 사실상 섬 많아요. 그 섬이 한 6,000개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사는 섬은 한 200개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 그리고 인구는 1,000만 좀 넘고 나머지 한 3분의 1이 아테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고대 그리스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넘어가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좀 지워져 버리는데, 그리스 해운에 대한 역사적인 발자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는 게 그리스 해운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인데요. 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이제 그리스가 알다시피 이제 그 이집트나 이쪽에 중동 지역에 가까운 섬이 크레타잖아요. 크레타 섬인데 이 크레타 섬에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의 문명이 먼저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 섬을 중심으로 어떤 교육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일어나고 지금은 이제 이 클라리온이죠. 그쪽 이제 크노소스 궁전이 있고 한 그쪽이 중심이고 크레타스는 여러 곳에서 무역항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오래전에 고대 시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저게 그리스 해군이 이제 크레타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이야기됐던 저게 BC 한 1200년 13세기경이죠. 그때 그리스가 또 트로이하고 뭐 약간 문제가 있었잖아요. 스파르타의 메네라우스의 부인이던 헬레네라는 왕비가 트로이 왕자한테 납치 내지는 유인돼서 갔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 왕비를 이제 다시 이제 모셔오기 위해서 메넬라우스의 형이 아가멤논이죠. 아가멤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아가멤논 뭐 비극도 있죠. 그죠? 그 아가멤논이 중심돼 가지고 이제 트로이 원정을 갑니다. 그죠? 이때 갈 때도 보면은 약 1200척 가까이 되는 선단이 구성됐다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그리스 저쪽에 동쪽이죠. 출범할 때에 또 아가멤논이 자기 딸을 희생해서 재물을 바쳐가지고 순항하는 그 바다에 출항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했던 신화 내지는 역사적인 사실은 트로이 전쟁은 하일리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19세기이죠. 그때 발행하기 전까지는 이게 전설로만 신화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일리 슐리만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자기 어릴 때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읽고 분명히 어딘가 있다는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광산업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터키 가서 이 트로이 유적을 발견했잖아요. 그래 이 역사적인 사실로 발견돼 있고 우리가 이제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또 우리 문학 작품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스가 일찍이 선박 건조 기술도 있었고 또 항해술도 뛰어났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이 시기가 벌써 우리나라도 당군은 BC 2303년이니까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기록이 없잖아요. 그죠? 기록이 없는데 이 그리스의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래서 아까 공부하는 사람 정말 자부심 가져야 되는 게 일리아드 오디세이 언제 써 있는가? BC 750년에 써 있다고. 이 놀라운 사실이라고, 사실. 그게 지금 기록으로, 물론 그 전에 1200년, 그냥 한 500년 전에, 500년 동안 이제 구술로 내려오는 걸 이제 호메로스가 이제 기록을 남긴 거죠. 그죠? 네. 그러한 사실들이 이제 그리스가 이 세계의 어떤 지중해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게의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바다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자기 활동 영역을 펼쳐 나갔던 거죠. 그러고 이제 특히 아르카이c 시대에 들어오면은 그리스가 아테네를 비롯해서 스파르타인데 고린도 이런 도시 국가들이 인구가 급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리스 가보신 분 아까 몇 분 계셨는데 저도 그리스 전역을 돌아보질 못했어요. 아테네 주변으로 이렇게 다녀봤는데 그리스도 우리나라와 같이 평지가 별로 없어요. 전부 산악지대고 또 산악지대도 보면 전부 돌산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가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가 증가하잖아. 그럼 식량이 부족하다고. 이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이제 그리스의 큰 관심거리였죠. 그래가지고 그리스가 그때 고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부 이탈리아 시칠리아 이 중심으로 지금 그리스라는 말도 마그나 그라시아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라고. 사실 거기 개척한 도시 그리스 시민 지역을 마그나 그라시아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시칠리아 중심 그쪽에 시민 도시 국가. 그 다음 흑해. 이 흑해도 굉장히 곡창지대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쪽으로, 그죠? 흑해. 그 다음에 이오니아라는 터키 지금 이즈미르 이쪽에 터키 지역도. 이런 지역들을 그리스 주민들이 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생산된 식량을 일부는 자기들이 먹고 남은 것을 이제 본국으로 이제 수입하는 거죠. 그런데 수입할 때의 운반 수단이 뭐냐? 오늘날처럼 뭐 철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오로지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터키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는 있지만은 산악지대를 온다는 거 운반이 잘 안 됩니다. 그 많은 양의
그 식량을. 그건 오로지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 해운이 그때도 이렇게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식량 운반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배를 운항하려고 그러면 이제 항해술도 발전해야 되고 선박 건조술도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그리스 사람들의 그때 몸에 배어 내려오고 또 그런 어떤 습득한 체득한 실전에서 그 어떤 취득한 지식을 계속 승계시켜 나왔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리스가 어떤 세계에서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뛰어난 그런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그 페르시아라는 그 여러분 헤로도투스의 그 역사라는 책 보면은 페르시아가 그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그 그리스 본토를 들어왔거든요. 한 번은 BC 490년입니다. 490년은 아테네에서 한 40km 떨어진 동북 쪽에 40km 떨어진 마라토는 지역에 와서 아테네 군하고 싸웠거든요. 그때 당시에 마라톤 전투에도 오로지 아테네 군이 거의 갖고 플라타이안가 그쪽 어디 도시국 가서 좀 도와주고 나머지는 안 도와줬어요. 그 스파르타가 한때 청군 도와주는 스파르타 자기 종교 행세 때문에 못 간다 그래. 난 전쟁 끝난 무렵에 왔고. 그런데 아테네가 그 적은 군사로 또 마라톤에서 러시아군이 무찔렀잖아요. 그때 이제 마라톤 전투에 참여했던 아테네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템시토클레스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못 들어보실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이겼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들 다시 또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거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라톤 전투 이후에 자기가 집정관이 된 아마 한 5년 경과간 그 정도에서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나 분명히 다시 페르시아 우리 침입할 생각.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 육전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수적으로 우리가 보면 못하거든요. 워낙 페르시아군이 그 헤로도스 책에 보면 페르시아군 500만이 왔다 그러거든요. 그 500만이 조금 과장됐다 하고 요즘 학자들은 한 30만, 25만에 30만이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아테네 그 근방에 라우리론이라는 그쪽에 아테네 그 남서쪽이죠. 거기에 노는 은광이 있었어요. 은광에서 노는 수입을 그 당시에 앞에서는 다 아테네 시민들을 나눠줘 버렸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민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다음 그 재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배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물론 얽힌 스토리 좀 있습니다.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양해를 구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테네는 그전에는 메가라나 고린도 이런 도시국가에 비해서 배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아까 말했던 여기에 트로이 전쟁 갈 때도 아테네 도시국가는 많이 배를 제공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BC 480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200척을 아테네에서 선박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훈련을 또 본격시켰어요. 3단 노선을 만들어요. 그 3단 노선의 경우에 한 150에서 200명 탄다 그러거든요. 노젓는 사공들이. 타가지고 배를 이제 운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전쟁 전함으로서는 배를 이게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피하기도 하고 이래야 되려면 요즘치만 우리가 운전대 하나 잡고 이제 선박에도 하고 있지만 옛날에 처음 노를 하니까 이 노를 잘 저어야만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3단 노선이니까 그 3층까지 있거든. 그래서 노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3단 노선은 민첩합니다. 민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물론 여기 얽힌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도 여기 동원되고 또 하층민들도 동원되면서 나중에 그리스 아테네 미주에 굉장히 기여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페르시아가 아니나 다를까 410년 만에 다시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알잖아요. 300인 이야기 알잖아요. 테르모필라에서 레오니다스 스파르타 왕이 장렬에 전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르테미온 시온이라는 거기서 이제 얼마 같은 위도상 있는 그래서 해전을 좀 하다가 이제 여기서 길이 뚫혔더라고 바로 이제 그리스 함대들은 이게 이제 살라미스로 옮겼잖아요. 옮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아테네에서 가까운 그 살라미스 해협에서 우리 이수신 장군이 한산도나 그다음 명량해전에서 이기는 그거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살라미스가 굉장히 그리스 해협에서 좁은 해협이래요. 그래서 싸워야만인 그 적은 수로 큰 선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넓은 군대 가면은 게임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큰 배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배가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는 1000척이 넘는 배를 갖고 왔고, 물론 옮기는 과정에 조금 파손이 되고 해가 한 800척이 살라미스 해전에 왔어요. 그리고 그리스 선박은 300척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의 배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해전 결과는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 배가 그만큼 민첩하게 그다음 훈련 잘 받는 그 선박들이 대형 선박을 부딪히고 치고 빠지고 하면서 또 나중에는 자기들의 너무 많은 배가 한꺼번에 좁은 해에 몰려드니까 자기들끼리 뒤엉키고 부른 바람에 또 거기서 또 침몰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그리스가 이기면서 그리스 아테네는 이제는 우리가 바다를 활용하면은 뭔가 된다는 그 자부심이 이제 이때부터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리스 교수들도 이 전쟁이 그리스 해운에 있어서 하나의 큰 발전 동력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헬레니즘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한때 세계를 인도까지 해서 점령을 하다가 급사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그리스가 점령했던 지역들을 이제 3분할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도 그때 이제 그리스 프톨로마이오스 왕조가 들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BC 30년에 이제 로마의 손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제 죽으면서 이제 그리스의 헬레니즘 시대는 끝났는데, 이때는 헬레니즘 시대 때는 사실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항구 역할을 하고, 또 그리스가 잃었던 상실했던 그런 해운력을 이쪽에서 상당히 꽃이 피웠고, 또 그때의 등대도 만들었다는 그런 있는데, 지금 실제 그 등대 모형은 없습니다. 상상도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고요. 그러고 이제 로마 시대에 들어왔는데, 로마 시대에 왔을 때 특히 이제 비슷한 그 동로마 제국 시대는 그리스의 사람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리스 예를 말하자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사에 전력하지 이 해운 쪽에 배 일쪽에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지배한 나라인 그리스 사람들한테 이 영역을 그냥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박 운항하고 이런 쪽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그 비잔틴 시대 때는 그 헬라크라우스 황제 때, 근데 610년에 이 공용어를 있죠. 라틴어가 있는 그리스어로 했어요. 그 정도로 이 그리스가 그 당시 비잔틴 제국 시대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정교가 지금 로마 카톨릭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의 비잔틴의 어떤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분리가 되면서 그게 주축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 사제들이 이제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가 자기들이 주권은 없지만 로마의 해운 영역, 해상 영역에서는 그리스 사람들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고부터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1453년에 그 비잔틴이 오스만 제국에 점령을 당하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알기로 이제 지금 우리 이란이 막 지금 이슬람 국가가 지금 우리가 상당히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저도 잘 모르지만 굉장히 오스만 제국이 이제 그리스 이제 어떤 기독교 세를 굉장히 탄압을 했을 거로 저는 생각인데, 문헌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 밀렛 제도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각 그 비잔틴의 그전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의 어떤 종교라든지 그 문화를 굉장히 존중해줬고, 그렇게 상당히 자치성을 부여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 사람들이 나름 이게 선박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해운 쪽에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그 자료들은 통계 자료 이런 건 여러분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리스가 이제 그 1820년대에 지금 우크라이나죠. 오데사에서 그리스의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본국에서도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183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그 독립을 되고 그러고 나서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그리스 선대는 지금 약 거의 4억 데드웨이트. 여러분 이제 데드웨이트 하면 이거는 뭔가 하면 선박 크기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짐을 얼마나 실을 수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 부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짐을 이 하중을 그러니까 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실을 수 있는 기준을 할 때 그 짐은 물론 기름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배를 실으면 식료품도 실거든요. 그 우리가 선용품이라 그런 것까지 다 합해가 이 배가 얼마나 실을 수 있느냐 그 기준을 따졌을 때 지금 그 그리스 선대가 그 전체 지금 그 주문 들어간까지 하면은 2021년 기준에 약 4억 데드웨이트. 이 전 세계의 한 6, 7% 됩니다. 그럼 세계 1위죠, 이게. 그래,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그리스가 세계 1위로 올라왔는데, 세계 1위가 된 경우는 언젠가면, 아까 말씀해 1830년대 독립을 하고 나서 그리스 선대가 세계 1위로 간 것은 1980년대 초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150년 만에, 거의 150년 만에 그리스가 세계 1위 해운국이 된 거죠. 그런데 한 국가가 또 자기 나라에는 화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스라는 국가가. 경제력이 약하다 보니까 또 농산물도 그렇게 풍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고 또 뭐 그 천연자원 광물 뭐 이런 석유도 제대로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해운 세력들 어떻게 보면 선주들이 나서가지고 배를 확보하면서 그러고 그 배는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 화물을 확보해야 돼요, 화물. 그죠? 아까 채광도 나르고, 석탄도 나르고, 그 다음 기름도 실어 나르고 하는 그런 화물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나. 그게 그리스 사람들이 뛰어난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아까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주권 이루면서 세계 각국을 흩어져 버렸잖아요.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뭐, 파리도 가 있을 거고, 로마도 가 있었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각 곳에 있으면서 또 해운을 창업하고, 그리고 서로 네트워크가 되고, 그게 이제 자금 조달에도 조달도 가능했고, 또 화물 확보도 가능하고. 그래서 자국 화물은 거의 없어요. 제3국 무역을 자기들이 중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리스는 여기도 녹아있지만은, 거의 탱크하고, 여기 놓아있죠. 탱크선하고, 그 다음 벌크 해놨죠. 벌크. 저기 줍니다. 아까 우리나라 HMM 같은 컨테이너선은 거의 운영 안 해요. 컨테이너선을 갖고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컨테이너 운영사에, 해운회사에 다 용선을 주고 있어요. 실제로. 다나우스라는 이런 회사들 보면. 그래서 되게 보면 지금 여기 놓아있지만 탱크가 43.8%, 벌크가 46.7% 이렇게 해서 세계 화물을 지금 운반하는데 이 그리스 선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화물을 그냥 주나 누가 안 준다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나서서 화주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 게 그리스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온 어떻게 보면은 인적 네트워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리스가 지금 세계 1위인데 이전에 자기 독립 이후에 1920년, 10년도 보면은 얼마 안 되죠. 세계 2%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런데 그게 차츰 늘어나면서 60년대 가서 보면 세계 선대의 10%까지 차지합니다. 그러고 2020년대 와서 17.8%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비중이 좀 떨어지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나 독일, 한때는 또 영국이 벌써 20세기 초에는 영국이 최고로 선박을 많이 갖고 있었죠. 영국, 미국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미국도 지금 굉장히 해운은 많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리스가 가장 선박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일본 이런 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해운이 지금 오늘날 어떤 위상이 있나 이거를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25년 데이터인데 제가 그 웅크타드에 보면 해상 운송에 그런 통계 자료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세계 주요국의 선대 보유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리스가 지금 현재 자기들이 이제 그 요 기준은 1000그로스톤 이상의 선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배는 빼버리고. 그래가 보면 그리스가 현재 약 5,124척의 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배가 전체 3억 9천 데드웨이트가 좀 넘어요. 3억 9,800 데드웨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보면은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16.4%. 아까 20년에 비해서 좀 떨어지죠. 20년 17.8% 가게 된 한 1.4%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대적으로는 중국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이 14.4%, 그 다음에 일본이 9.9%, 사실 싱가포르, 홍콩까지 합치면 중국 1위에요, 사실은. 홍콩이 밑에 보면은 5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도 우리가 만만찮죠. 우리 한국 해운도 6위입니다, 6위. 금융도 6위 못해요. 그러나 해운업은 6위를 하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해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강국의 해운 강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리스가 여러분 이제 의학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또 역사도 배우고 이런 문학도 배우고 하겠지만은 그리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리스 산업 특히 해운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또 그리스 해운기업이 여러분 나중에 진로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명은 몇 명이 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까 아테네 경제경영대학에 유학을 간 사람들이 지금 박사과정에 한 명, 석사과정에 2명도 있고 한 명 졸업했어요. 한 명 여학생인데 가서 그리스 남성과 결혼했어요. 아들 2명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자기 남편하고 그 선박 수리업 이쪽으로 창업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해운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을 두드려 봐도 나는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 그래서 해운은, 그래서 경제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외화가득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그래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 가까이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산업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리스는 그리스 정부가 나중에 또 이야기 뒤에서 하겠지만은 우리나라도 해양수산부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해양대학에서 재직을 했지만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한 산업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게는 우리나라는 농림수산부가 있거든요. 옛날에 지금 농림식품부가 그래 돼 있죠. 나머지 잘 없습니다. 우리 뭐 자동차 산업부 없잖아요. 근데 해양수산부는 해양하고 수산 쪽의 영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정부 조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가 정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리스 해운업을 정책적으로 도와주고 있죠. 그게 이제 그리스 해운이 그리스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리스 정부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리스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세계 1위로 해운에서 세계 1위가 됐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마리랄까? 그 근거를 한번 요 위에 뭐가 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스 해운의 성공 비결이랄까, 그게 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그리스 문명, 태동 때부터 페니키아라든지 이집트 이쪽에서 조선 항해에 대한 그 기술을 전수받은 것이 상당히 도움됐다는 이야기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니발 장군 있잖아요. 한니발 장군이 아프리카 개척한 그 도시 이름 뭐죠? 카르타고가 페니키아 식민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페니키아가 지금 중동의 지금 바레인에 가까웠다고 그쪽 부분인데 일찍이 해운 쪽에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의 그런 항해술과 조선술을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제는 페니키아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 아시죠? 그죠? 피니키아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그리스의 알파, 오메가 이르는 그 알파벳을 발전시켜 나왔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게 기반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모두 좀 말씀드렸지만 트로이 전쟁을 떠날 때에 대규모 함대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페니키아나 이집트로부터 받은 그 기술, 그 항해, 그 다음에 조선 건조 기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다음에 아까 결정적인 것은 아까 말했던 그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 데미스토클레스 장군이 주축이 된 이 살라미스 해전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했잖아요. 3대 1에 가까운 전력벽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계기로 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바다에서는 우리가 대군을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국가였고 제국이었잖아요. 그 나라를 이겨낼 수 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는 여러분 알듯 479년대는 남겨뒀던 군사들도 다 프라타에 전투에 지고 다 후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는 얼마나 큰 자부심 갖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는 그 당시 인구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사실. 아테네 해도 인구 얼마 안 됩니다, 사실. 그 적은 숫자로 그리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통일국가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죠? 여러 수백 개의 그 어떤 도시국가로 있었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전쟁이 끝나니까 스파르타하고 또 아테네는 전쟁을 하면서 내전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가 나중에는 알렉산더가 내려와가지고 마케도니아가 결국 그리스 통일을 또 다시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그리스가 올해 이런 그리스의 그런 어떤 바다를 이용한 자기들의 선조들의 어떤 그 지혜 내지는 거기서 얻었던 소중한 경험, 그리고 실제 이겨본 경험,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다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저는 그리스 사람들한테 좀 녹아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게 하나의 이런 것이 역사적인 그런 어떤 전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어서,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들이 BC 146년에 주권 상실하면서 세계 곳곳에 흩어지면서 특히 이제 오스만 제국에서 지배를 받고 이럴 때 또 그때는 또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많잖아요. 그죠? 그 교통선도 발달되고, 그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영국이나 런던이나 뉴욕, 마르세유 이런 데에서 살면서 또 거기서 자기들이 늘 해운에 관심 가지니까 해운 창업을 하기도 하고, 그곳에는 아무래도 자금이 풍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스 해운이 오늘날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보면은 그리스인들이 주요 도시에 많이 진출해 있는 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는 이게 해운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패밀리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재벌들은 다 패밀리 비즈니스죠, 사실죠. 패밀리 비즈니스를 갖는 장점이 또 있긴 있고 단점이 다 있는데, 패밀리 비즈니스 상당히 책임 있고 또 경영을 굉장히 책임을 지고 하고 유연성이 있고 또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합리적으로라든지 어떤 객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가지고 그리스는 이 해운업을 가족이 중심이 돼서 오랫동안 유지해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했던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경험치죠, 어떻게 보면. 암묵지 이런 것들이 전수대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리스 해운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그리스 가서 살아봐야 되죠, 사실은. 근데 제가 작년인가 그때 초에 우리나라 그 사람으로 국제회사기구의 사무총장은 임기택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한번 만나자 해서 만났더만, 이분이 이제 그리스 해운 관심 갖고 있다가 있던 차에 제 책을 보고 굉장히 도움되었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리스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노하우를 좀 습득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해운계에 있어. 그래서 그리스는 가을 되면은 10월달은 그때 포세도니아라 해가지고 해운 조성 관련된 일이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중에 만에 하나 그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그런 시기에 한번 그래서 방문해보면 되지 않겠,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라는 땅이 여러분 우리처럼 좀 반도에 가깝기도 하고 또 주변에 그 에게의 지중해 이렇게 있으면서 그리스 선원들이 크게 먼 바다를 안 가고도 배를 항해할 수 있다는 이게 굉장히 또 그리스인들이 바다에 친숙할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에게의 섬 갈 때 보면 멀리 육지를 보고 이렇게 다닐 수 있었다는 거. 그러고 이제 이런 섬이 많다 보니까 섬에서 여러분 보면은 섬들을 보면 섬이 그렇게 비옥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우리나라도 보면은 제주도 가보면은 울릉도 가보면 어떤 그 평지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날 재밌는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어떤 섬인가 하면은 이게 키오스라는 섬인데 이 키오스는 그 그리스보다는 터키 쪽에 더 가까이 붙어요. 요 섬이거든요. 빨간 여기 해는. 요 이즈미르라는 데서는 바로 제가 여기 갔을 때 식당에 앉아서 보면 터키 땅은 바로 보여요. 식당에서.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쪽에 섬들이 옛날에 밀레투스라 해가 이쪽으로 대부분 그리스 땅이었잖아요. 그죠? 그래 아직까지도 이 섬들은 대부분 섬들은 다 그리스 겁니다. 육지는 이제 터키에 가져갔지만 이 키오스 섬이 특이한 것이 그리스의 주요 선주들이 있잖아요. 여기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 지금 그래서 가장 큰 선들을 갖고 있는 앵글루쿠시스 겁니다. 앵글루쿠시스 앞에 있는 앵글루쿠시스, 리바노스, 나비오스, 차코스 이 사람들이 그리스 해운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기도 하고 명문 집안입니다. 다 이게 키오스 섬에서 또 특히 이 지역입니다. 키오스 섬에서 요 지역에 북쪽 쪽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오니우스 요 섬에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쪽 일부가 있고 키오스 이쪽을 해서 이쪽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선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020년인가 그때 학생들하고 연수를 갔을 때 이 섬을 일부러 가봤어요. 내가 한번 학생들 한 서너 명 같이 가봤으니까 정말 이 섬도 보면은 완전 척박한 땅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요 섬 출신 한 사람이 오래도록 선주 감독이라고 그리스 선사가 우리나라에 배를 발주하잖아. 그 배를 짓는데 감독하러 옵니다. 그 사람이 마침 내 한국에서 만났어요. 만나고 제가 그때 갔을 때 1월 달인데 연락하니까 마침 자기가 키오스에 와 있대. 그래 빨리 오라 이랬는데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 안내를 해주는 이야기가 정말 자기들은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바다에 가서 생선을 물고기를 낚아가서 먹고 사고 이런 시절이었다. 그러고 이제 하나 재밌는 거는 자기들이 이제 이 섬에는 마스터기라는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진이 우리가 송진에서 따듯이 따가지고 그 마스터기를 가지고 의약품도 만들고 하면서 뭐 술도 만들고 음료도 만들고 하는 그런 하얀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옛날에 요 섬에서만 나왔대요. 그리고 여기서 놓은 걸 또 비잔틴에 또 가서 매매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해운업이 발달하게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주요 선주들이 이 섬에서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고 이제 섬이 많다 보니까 섬하고 이렇게 우리가 소식을 주고받고 뭔가 물건을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육지로 못 가잖아요. 저는 배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의 가장 선대 큰 게 뭔가 하면 NYK라는 게 있습니다. NYK. 니폰 Y가 우편이라는 발음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본 우정국에서 출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이 섬이 많다 보니까 이 소통 수단으로 배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아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찍 크레타 섬에서도 여러분 또 무역을 했었고 그러고 이제 그리스가 부족한 식량 확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은 해외 개척지에 가서 또 식량을 운반해야 되는 그 운반할 때에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박 건조 기술과 항해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이 키오스 섬은 참 또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스만 터키가 한번 이게 그 20세기 들어와서 휴성 완전히 이게 학살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주 한번 역사에 관심 있으면 살펴보이소.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해군이 또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같은 우수한 인력들이 해군 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갈 데 많잖아요. 해군 외에도. 그죠? 우리나라는 해군이 그리 인기 없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해양대학에 우수한 인재들 많이 갔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 나중에 나는 몰랐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해양대학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배를 타면, 우리의 육지에서 근무할 때, 제가 졸업할 때 20만원 받았거든요. 한 달 월급이 20만원. 근데, 배 타면 한 5배, 10배 더 받는데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잖아요. 그래, 제가 가서 원로 교수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배를 1년 타면 집 한 채 씩인데. 그 당시. 그러다 보니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해양대에 많이 왔대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서울대학교 합격했는데 서울대 안 가고 해양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는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관광업이 제일 강하고 물론 그리스도 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우수한 인재들이 해운에 관심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에게아 대학에 있는 어떤 교수님은 그리스 인재들이 갈 데 없으니까 해운에 많이 몰려온다. 그게 그리스 해운의 발전의 하나의 발판이 된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의대 이렇게 많이 안 갔습니다. 서울공대 더 우수한 학생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울공대 가는 학생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기들 보면 서울 의대 갈 수 있었어요. 안 갔어요. 공대 갔었습니다. 부산 의대는 요즘 의대 다 채우고 서울공대 가잖아요. 우리 때는 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인재가 몰리니까 이 산업이 발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또 한때 유행할 때 저희가 연구소에 있을 때 정권회사 있잖아요. 요즘 막 그걸로 많이 몰려갔어요. 한때 막 주식이 막 오를 때, 1982년에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리스 아까 키오스 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선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장금상선이라고 같이 보세요. 장금상선. 지금 현재 재계 32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선봉장은 최고로 많이 갖고 지금 최대 해운 선사인데 여러분 잘 모르는 회사인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그 장금상선 오너가 해양대학을 그러니까 그분이 65학번이나 64학번쯤 될 겁니다. 67쯤 되겠네.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배를 탔죠. 졸업해서. 그러고 나서, 해운에서 다니다가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그 해운계에서는 굉장히 큰, 해운회사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가 하면은 이 해운업을 하려고 하면은 아까 그 배만 운항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화물도 확보해야 되고 그 배가 운항하다 보면 또 고장이 나기도 하고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경험을 직접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성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자기 선대 할아버지들은 선원에서 출발했어요. 전부 다. 배를 타는 선원, 세일러에서 출발해요. 그러면서 그 선원을 하면서 온갖 경험을 하고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배를 한 채 사는 거죠. 선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운업을 이루어다 보니까 책이 기록되지 않는 그런 노하우들이 자손들은 전수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리스가 그 다른 국가에서 모르는 그런 어떤 그 노하우를 자기들은 많이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게 또 하나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선사들 보면은 그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아까 장금상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기사 봤는 거 보시면 최근에 유조선을 약 30척 가까이 확보하면서 이게 막 지금 하루 용선료가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 한 1년 안에 배값 6개월 만인가 1년 안에 배값을 다 갚을 정도로 지금 수입이 들어온대요. 이처럼 어떤 보면 배를 사고 파는 거 있잖아요. 이걸 잘해야 돼요. 또 그 해상 운송도 아까 화물을 실은 운반하면서 버는 수입도 있지만은 이 선박이 하나의 자산이거든요. 어세스란 말이야. 그래 어세 플레이라 그래. 어세 플레이를 잘해야 돼요. 이 그리스 선사들이 전통적인 그런 화물 운반과 동시에
이 선박 가격이 살 때, 우리 말에 주식이 값이 살 때 사듯이 값이 살 때 사가지고 선박 가격이 오를 때 팔고 하는, 여기에서도 매매 차익을 많이 얻는 그런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그걸 한 대표적으로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선박 구매하는 그 비중이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예. 이 보면 구매 소요 자금 같은 것도 전 세계에서 보면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만큼 그리스 사람들은 또 이런 중고선 매매에서도 그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해운에 지금 유지해 오는 데 하나의 큰 동인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저게 그래서 아까 예전 가족 경영, 이 전통적인 가족 경영을 통해서 지금 쭉 그 그리스 선조들이 지금 발전해 왔는데, 이게 이제 이런 주요 그 선조들 많이 배출한 그런 섬들이 제가 좀 자료를 정리해 놨죠. 여기 밑에 보면 할라퍼티스라는 이 교수님이 여성 그 해운사 학자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제가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만났습니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대단한 분이, 그래서 해운에 대한 역사는 이분이 거의 손을 안 댄 분이었습니다. 책을 여러 권 저술하신 분인데, 그리고 보면은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선박왕으로 유명한 그 오나시스입니다. 오나시스. 여러분, 오나시스, 여러분 젊은 사람은 잘 모르는데, 오나시스 하면 세계 70년대, 60년대 세계 선박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앉아져 있고, 모르는 사람이 없음도 지금도 이 오나시스 재단을 통해서 해운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가면은 남부 쪽에 가면 오나시스 재단이 세운 심장병원도 있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해운의 하나의 지존이었죠, 사실이요. 지존이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자기가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해운 가문하고 연결됩니다. 아까 리바노스라는 분하고 그 가문하고 연결됩니다. 그 리바노스, 지금 살아계신 리바노스의 매형이 됩니다. 둘째 매형이, 오나시스가 둘째 매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그리스 사람들은 가족 전통으로 해운을 기업을 물려주면서 또 혼력을 통해서 서로가 협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교수 섬 출신끼리는 또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 또 하나, 또 가족 경영을 하다 보면은 이 승계 과정에서 가족 안에서 못 물려받는, 그죠? 그러면은 이 또 차남이 뛰쳐나가도 해운을 창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분사가 일어나고, 그러고 또 그리스의 선원들, 상선을 타본 그런 고급 선원들을, 이런 분들은 또 나중에 창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현대산업에 있어서 자본주의사에서는 기업을 창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해운업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많은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해운에서가 요양선사가 연근해를 빼고요, 요양선사가 한 5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500개가 다 큰 기업이 아니거든요. 배 한 척 갖고 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창업한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이런 여러분 가운데도 나중에 우리 사실은 우리 실리콘밸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창업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로. 이 해운에서도 그리스는 많은 경우, 그런 경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의 이제 막바지 왔는데, 그죠? 그래서 해운에 또 하나 정부 역할. 정부가, 법적으로도 지금, 많은 제도적 장비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아까 그리스 해운이 2차 대전 이후에 급성장했던 것은 2차 대전 때 여러분, 그리스는 연합군의 편을 섰거든요. 그러다 보니 독일, 공격을 받아가 그리스 선대가 거의 파손 다 돼버렸어요. 거의 손실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만든 전시 표준선이라 해가 리버티라 그럽니다. 리버티 선이 한 2,000척인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매각하는데 그리스 선사들이 100척을 구입하겠다 나섰습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보증을 쓰고, 이래가지고 미국으로부터 100척을
인수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가 2차 대전 직후에 그리스가 이제 해운업에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서 보면 그리스 정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그리스 법에 의해서 또 외국 자본에 선박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정말 어떤 경제적 혜택을 주는 건데 이 법은 못 건드리게 헌법에 또 명문화 시켜놨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리스는 일찍이 해운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운업 수익에 놓은 법인세를 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선박 톤수 기준으로 세금 내라 이렇게 해서 톤세 제도가 우리나라도 도입했습니다. 이 톤세 제도 일찍이 도입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 정부가 또 그리스 해운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일미주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해운하고 우리나라 조선하고 그리스 해운과의 관계 이게 아까 제가 그 현대그룹 출범할 때 이바노스라는 사람 이게 이제 제 왼쪽 사진이 오른쪽 이분이 이바노스지 지금 이게 이제 언제쯤 사진인가 하면은 좀 오래됐다 보니 나이가 들어 보이죠. 정중희 회장이 만났을 때는 30대 후반 정도 중반쯤 됐거든요. 예. 그게 이제 왼쪽에 이제 이 사진들이 이제 74년에 이제 명명식 할 때 현대중공업을 방문한 경우입니다. 보여주는 사진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이제 보면은 이 오른쪽에 표에 보면 그림에 보면은 그리스가 우리나라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가 45%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27%, 일본이 24% 이렇게 나머지 돼 있는데 그런 보면은 우리나라의 조선소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죠. 그리스가 그죠? 예.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선 엔터프라이즈 이 회사의 오너였던 리바노스라는 사람 아까 리바노스는 아버지 때 와서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했는데 아버지 때에서 전성기예요 사실은. 그래 이 리바노스 누나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첫째 누나도 니어코스라는 또 오나시스 못지않은 해운 선주였어요. 그분하고 결혼했고 자기 둘째 누나가 오나시스 결혼했고 물론 나중에 다 헤어진 경우인데 물론 오나시스도 나중에 아들이 비행기 사고로 일찍이 죽고 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도 일어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게 보면은 그리스가 선박 발주량 중에 자기 할 때 우리나라의 발전 비중이 최근에 와서는 엄청나더라고요. 예? 굉장히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은 선박을 50% 어떤데 80% 이상 이 우리나라에 발주를 하는. 아까 그래서 세계 1등의 선박량 국가라 그랬죠. 그러면은 중고선도 매입하겠지만 또 신조를 건조를 많이 해야 되게 건조할 때 우리나라에 발주해 준다고요.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지금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현대사모, 이런 현대미포조선,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봐서는 굉장히 고마운 경우죠. 그래서 우리도 금융은 많이 지원해줘요, 사실. 우리나라 수출입은행 있죠. 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조선배를 수출하는데 지원할 때 많이, 배뿐만 아니라 다른 수출을 할 때도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선박 발주할 때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자금에 보증이라든지 이런 RG라든지 많이 써줘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오른쪽은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통계 자료를 이제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그리스가 우리나라의 발전 전체가 우리나라의 건조량의 한 20% 가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는. 90년대에는 거의 우리나라 배를 발주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조선업이 일본을 앞자리 시작한 게 90년 말에서 2000년 초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조선 기술이 이제 뛰어나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발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그리스는 상당히 그리스 해운과 조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분 그리스 전공하신 분들이 이런 영역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또 그걸 기반해서 여러분들 해운업에 진출해도 돼요. 해운업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몇 가지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최근에 아마 이분이 그 2010년이니까 나이가 많이 들으셨잖아요. 할아버지 됐죠. 아들이 이제 물려받은 것 같아요. 스크라스 분의 아들이라 그러는데요. 예. 지금도 아마 지금은 그 리바노스 선 엔터프라이즈가 그리스에서 큰 그런 해운기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중견 해운기업으로 있고요. 지금도 서로 그 현대중공업의 오너들하고는 대를 이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있죠.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대학이 그 아까 여름은 학과도 제가 알기로 2000년 초반에 설립했잖아요, 그죠? 여름은 학과도 제가 알기로 2000년 초반에 설립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 대학이 이제 이 학교와 그 그리스에 간 경우는 2019년에 처음 겨울에 연수를 갔고 제가 20년에 방문을 학생들하고 같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은 지금 그 강의실에서 찍었는데 요 분이 이제 그 카부스 사노스 교수고 이분은 그리스 해운 회사의 회장입니다. 회장에서 특강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 장면을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저기는 그리스 우리 그 대사관을 주 그리스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간에 쓰신 분이 그 임수석 대사라고 한 교수님 아시죠? 지금 스페인 대사라고 계십니다. 예. 만났고요. 그 다음에 저것도 수업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 하면은 이 오나시스입니다. 오나시스의 일대기를 다룬 연극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뮤지컬 같은가 그랬는데 마침 우리가 갔을 때 한다 이래서 같이 공연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대학이 나름 지금 올 2월에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저는 그 이후에 23년에도 한번 갔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면 나는 그걸 약속하고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그 그리스에 진출한 기업들 보니까 현대중공업 아니라 다른 아테네 지사가 있습니다. 그다음 한국 승급 이름 잘 모르실 텐데 한국 승급은 어떤 건가 하면은 그 선박이 제대로 지어졌는가 안 그러면 중간에 자동차 우리 검사 받듯이 선박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 우리 승급이 지금 나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도 대리점이나 그 프레트별로 이제 타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운영하면서 이제 그래서 주요 순사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대한항공이 나와 있다고 그러고 SMM이 이제 부산항하고 피레스항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삼성전자, LG전사 서비스센터가 있고 코트라 아테네 무역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 교수님이나 또 우리 오 교수님이나 정 교수님 그 다음에 김혜지 교수님 통해서 나중에 그리스 가게 되면은 이런 곳하고도 한번 연결되면은 우리 기업들 방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있죠? 네. 예, 끝으로 이제 이런 그리스 해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뭔가 이런 말씀 드려보면은 결국 그리스 해운은 우리 조선업을 일으킨 데에서 큰 공헌을 했다. 그러고 이제 그리스 해운이 오늘날 이렇게 세계 1위를 되는 데는 많은 어떤 축적되어 역사적인 전통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성승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그다음 이제 그리스 해운이 그리스에서 가장 경쟁이 있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가 오고 있다는 거, 몰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 선조들이 전 세계에
포진되어 있는 자기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 경제 내지는 해운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또 어세플레이, 아까 말한 선박 매매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리스가 해운 분야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면서 해운업을 창업하면서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고 이제 아까 늘 말씀드렸지만은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국 화물은 없지만 제3자 상국의 화물을 확보해서 운송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으로 그리스는 여러분 이제 이런 선박을 만들려면 자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우리 ACMM의 선박 만 TU, 그러니까 그 TU라는 게 20피트짜리 그 컨테이너 박스, 그걸 10,000개 싣거든요. 그럼 한 1억 달러가 소요됩니다. 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1,500억, 요즘 환율 올라가 1,500억 원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 자금을 다 그리스 경제력에 비해서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조달하는 금액은 30%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유럽계 은행, 아까 우리나라 은행에서도 빌려가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두서없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해운을 잘 모르시긴 하지만 그리스라는 하나의 매개 변수를 갖고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여튼 여러분들 저는 요즘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시간 날 때 그리스 비극도 읽어보고 책도 사가 읽고 있고 또 아까 헤로도투스 역사책 내가 책 쓸 때 일부만 읽고 다 못 읽었거든요. 완독 못 했거든요.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들어서 할 일이 많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가 남긴 유산들이 굉장히 제한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중국 고전들도 많이 있죠. 뭐 올라오면서 제가 열국지도 읽고 올라왔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그리스에 저는 나름 많은 혜택을 제가 받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고 제 남은 그 여정을 보내는데도 그리스 문화유산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또 여러분들 그리스를 공부하는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고 고마웠고 또 제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애플카르트 폴리. 요 사진, 왼쪽 사진은 포세이돈 청동상회를 하고 어떤 사람도 제우스 청동상회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직접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 저게 요 밑에 저게 이제 그리스 해운의 해부. 여러분 도서관에 있으면 빌려보면 될 건데 제가 못한 양이 이 안에 그런 나름대로 제가 나름대로 많은 양을 통계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해놨으니까 지금 도움이 되면 좀 더 관심이 있으면 제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